안녕하세요. 안전강사 오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응급사항 중에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도 알아봐야 될 게 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출혈과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상처가 뭐죠? 피부 점막에 손상을 입어서 출혈과 감염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상처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출혈과 감염. 상처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출혈과 감염. 그래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법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감염에 대해서는 드레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출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70%? 수분의 양이죠. 세포도 수분을 머금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순수 혈액량은 7 내지 8%. 우리 체중의 7 내지 8%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론 말도 안 되지만 60kg이라고 가정을 하면 8% 있다고 했으니까 4.8리터가 있는 거예요. 얼마 없지요? 계산하기 좋게 제 몸에 5리터의 피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중에 10%면 500ml, 20%면 1000ml, 우유 큰 우유 하나죠? 이것이 이 정도의 양이 한 달 동안 천천히 빠져나오면 상관없어요. 또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사고에 의해서 단시간에 빠져나오면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30kg짜리 남자아이가 있다. 저보다 몸무게가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500ml만 빠져나와도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빠져나올 수 있는 최대 속도 30초면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혈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대처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혈법을 아셔야 되는데 지혈법에는 가장 효율적인 게 직접 압박이에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거기 눌러 막 그러잖아요. 예, 직접 압박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피 나는 곳을 심장보다 높게 받쳐 올려라. 요거는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근데 정신이 없어서만 생각이 안 난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손바닥에 출혈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팔뚝이 귀에 붙을 만큼 이렇게 10초만 있어도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는 기억이 나겠죠. 그냥 말로 들어서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10초 정도 됐나요? 네. 넘었나요? 자, 10초 정도 됐어요? 양 손바닥의 색깔을 비교해 볼까요? 한쪽이 들고 있던 쪽이 하얘졌을 거예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출혈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꽉 움켜잡고 직접 압박을 하고 심장보다 높게 받쳐 올려주는 거, 요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혈관 압박점, 요거 사실 우리 다 살펴보기는 뭐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몇 군데만 한번 알아볼게요. 머리에서 피가 났다. 머리가 확 찢었어요. 그러면 확 눌러줘야 되죠, 일단. 그리고 이 위치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따로 더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피가 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멎었겠지. 딱 대봤더니 또 피가 주르륵 흘러요. 왜 그럴까요? 이 이마 쪽이나 머리 쪽은 피가 잘 멎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동맥과 정맥. 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길이에요.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단단합니다. 그리고 주로 뼈를 타고 지나가요. 정맥은 돌아오는 길이죠. 힘이 없어요. 이제 주로 피부를 타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보통 베었다 그러면 피가 솟아요, 흘러요? 예, 정맥이 손상을 입은 거죠. 근데 이런 곳은 뼈와 피부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나란히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맥도
상처를 입었다면 피가 잘 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꾹 눌러주는 직접 압박뿐만 아니라 혈관 압박도 해주는 게 좋을 텐데, 머리가 피가 난다. 어디가 혈관 압박점일까요? 우리 측두동맥을 찾아야 되는데, 안경을 썼다고 치고 안경테를 따라서 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귀 바로 앞에 따박따박 맥박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네. 여기가 혈관 압박점이에요. 여기를 같이 눌러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피가 난다 하면 여기를 꾹 눌러준 상태에서 혈관 압박점, 측두동맥을 눌러주는 거예요. 꾹. 반대로 이쪽에서 피가 나면 이쪽을 눌러주고 반대쪽을 눌러주면 되겠죠. 지혈하는 겁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정중앙에서 피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쪽 다 누를까봐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로 피가 안 가잖아요. 기절합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행히 그럼 한쪽 뇌에는 피가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보면 엔젤린 같은 혈관이 있어요. 아주 굵은 혈관이. 그래서 두 군데에서 올라가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를 막으면 혈류량은 줄어들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주로 많이 다치는 데가 어디예요? 팔다리를 많이 다치죠. 팔 쪽으로 가겠습니다. 피가 나요. 꽉 움켜잡고 심장보다 높게 받쳐졌어요. 이제 혈관 압박점을 찾아볼 텐데 어디가 혈관 압박점이냐? 상황동맥을 찾을 건데요. 우리 뽀빠이 하게 되면 2두와 3두가 있고요. 그 사이에 골이 납니다. 이 골 사이에 손가락 4개를 넣고요. 엄지손가락으로는 뒤를 받쳐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만약 남자분들 중에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이두가 엄청나게 크죠. 알통이. 그럼 위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 알통만 잡게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반대쪽을 잡아도 좋고요. 또 가끔은 이 3두가 발달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엄지손가락이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앞으로 옵니다. 꽉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만 지나도 손 색깔이 변하고 저리게 돼요. 피가 안 통해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무호수를 쭉 끌고 와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장난기가 발동했죠. 물이 나오는 부분을 내가 막아봅니다. 그럼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직접 압박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세차게 나오면 막아도 하겠죠. 이때 바닥에 있는 고무호스를 발로 밟아버리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자, 바닥이 뼈예요, 뼈. 그리고 고무호스가 혈관이에요. 바닥에 있는 고무호스를 밟은 것처럼 뼈에다가 혈관을 꽉 대고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가, 엄지손가락의 뒤가 딱 받쳐줘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게 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피가 멎을 때까지. 주로는 또 우리 팔다리를 다치니까 이제 다리 쪽으로 가보면 다리 쪽에는 대퇴동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동맥입니다. 여기는 손가락으로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왜? 체중이 실려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 삼각 팬티를 입었다고 치고 삼각 팬티 라인을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우리 서해부라고 불리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딱 대시면 손가락을 딱 대보시면 엄청나게 강한 맥박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눌러줄 건데 여기는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혈관이라서 손가락으로 눌러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날을 갖다 댈 겁니다. 이 서해부에 손날을 대고 체중으로 눌러야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면 정말 크겠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통은 피가 나도 옷이 피를 먹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흘러나와 쫙 흘러나오는 거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피부 쪽에서 옷 없는 부분은 피가 이제 흘러나오겠지만 안쪽은 옷이 피를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대출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찾아서 눌러야 되니까 위치 정도는 꼭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혈에 있어서 출혈에 있으면 지혈을 해야 되는데 이 지혈에 있어서 직접 압박과 혈관 압박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내부 출혈이 있는 것은 병원에 가야 확인이 가능하죠. 주로 내부 출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붉은 반점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얼른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처하면 두 가지였죠. 출혈과 감염. 출혈이 끝났고요. 감염 부분을 보겠습니다. 감염은 예방밖에 없어요. 일단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죠. 예방이 중요한 건데 감염을 우습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요. 최근에 메르스 또 코로나 또 예전에 사스 이런 것들이 다 감염병이에요. 최근에도 이 감염병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게 되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감염은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 세균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 경로가 어디일까요? 눈, 코, 입, 피부, 점막질이에요. 그냥 피부로는 강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죠. 근데 눈, 코, 입, 피부, 점막질. 어떻게 해서 눈, 코, 입, 피부, 점막질로 올까요? 비말 감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공기 감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는 내가 세균을 묻혀대서 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이 내 얼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만질까요? 100번? 만 번까지는 가자면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에만 있는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0번 정도 만진대요. 나도 모르게 가삭해. 그래서 손을 자주 씻자 하는 게 아까 씻었어가 아니라 씻을 기회가 되면 또 씻어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캠페인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화장실 갈 때 언제 손 씻죠? 나올 때. 이미 모든 세균을 묻혀서 내 몸에 생식기에 갖다 댄 다음에 그 다음에 씻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손을 2번 씻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씻고 볼일 보고 나올 때 씻고 2번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감염은 예방이에요. 예방. 상처가 생겼을 때 그러면 감염이 왜 더 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거예요. 혈관이 밖으로 노출됐죠. 혈관으로 곧바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균, 포도상구균이라는 곰팡이균을 여러분에게 한 스푼씩 제가 떠먹였다고 칠게요.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사람마다 증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살살 아프다가 말아요.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중에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실려가. 어떤 분은 아예 입원해야 돼.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른데 만약 주사기에 담아서 똑같은 양을 주사기에 담아서 혈관에다 주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6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이게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드레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상처가 생겼을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2가지. 출혈과 감염. 출혈 때문에 지혈을 했고요. 감염 때문에 드레싱을 한 거예요. 드레싱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드레스, 옷이라는 뜻이죠. ing 붙이면 옷을 입히다. 혈관이 밖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옷을 입혀줘 버린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네. 자, 그렇다면 드레싱의 용도는 뭡니까?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더 이상의 출혈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분비물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집에 댁내마다 구급함 같은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드레싱들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면 제품의 수건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다만 소독을 잘 해야겠죠. 상처에 직접 갖다 댈 거니까. 그리고 드레싱의 종류를 보면 멸균 가제, 거즈 이런 것들이 가장 전통적인 드레싱이고요. 접착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드레싱을 대면
그 부분에 드레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붕대로 감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때문에 붕대를 감게 되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이 나온 거예요. 접착 드레싱. 땡땡 밴드라고 하는 거. 네, 접착 드레싱이 있고요. 수술할 때 쓰는 거. 외상용 드레싱. 아주 크고 두툼합니다. 피가 많이 날 테니까 흡수도 잘 되라고. 이게 전쟁터에서 또 주로 쓰죠. 총상 입은 환자가 피가 많이 나니까. 자, 거즈가 있고 접착 드레싱이 있고 외상용 드레싱이 있다. 붕대. 바로 이제 드레싱을 사용하고 나서 붕대를 쓰게 되는데, 붕대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드레싱을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젖은 붕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이 번식할 수도 있어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또 내 체온에 의해서 아주 서서히 말라갈 거예요. 서서히 쪼여지게 됩니다. 쪼여지는 느낌을 못 받아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팔이 안 움직여. 괴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처치를 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붕대를 우리가 감아줄 때 혈액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꽉꽉 압박하듯이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시범 붕대법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땡땡 밴드를 손가락에 감아주게 될 때 주로 다치는 부분이 관절 부분이에요. 그런데 땡땡 밴드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잘 안 되죠. 불편해요. 그래서 한번 힘으로 꾹 하고 나면 잘 되는데, 문제는 헐거워져서 또 금방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종류가 없을 때 일반적인 땡땡 밴드로 여기를 관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보시면 맨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가위로 쪽 잘랐죠. 그래서 사두붕대라고, 넉사자예요. 끝을 네 군데를 만드는 거예요. 사두붕대 형식으로 만들 건데, 요거를 이제 맨 아래쪽 그림을 보면 됩니다. 관절 부분을 피해서 붙여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약국에서 밴드 사실 때 보면 요즘에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양 끝에 날개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요렇게 활용하라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재화는 많아졌는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응용도 안 되고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형태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또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붕대법 잠깐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대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를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집에 분명히 거즈가 있을 거예요. 거즈. 이것도 사이즈가 딱 여러 가지가 있죠. 거즈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붕대법은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롤 붕대, 탄력 붕대라고 하죠. 요 탄력 붕대가 있고, 삼각건. 우리 스카우트 아이들이 목에 두르고 다니는 한건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활약을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삼각건 사용법을 가르쳐 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주로 알려드리는데요. 요 사용법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우리 마스크가 부족할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대규모 재난이 생기면 약국에 붕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건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따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주로 요 꼼꼼하게 삼각건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 붕대인데요. 이거를 그러면 왜 사용을 하느냐? 집안에 구급하면 이거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근데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고이 간직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건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꽤 의미가 있으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롤붕대로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먼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드레싱을 대줄 건데요. 요 드레싱을 보면 제가 이 상표를 일부러 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멸균이라고 써 있어요. 기껏 멸균을 해놨는데 이거 꺼낼 때 보면 막 잡아버리죠. 그러면 오염된 부분이 또 상처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만 잡아서 이렇게 꺼내서 상처 부분에 이쪽 손을 할까요? 네. 이렇게 상처 부분에 갖다 대고 꽉 눌러서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심장보다 높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압박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혈이 됐다 하면 이제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붕대를 쓸 건데요. 피가 많이 난 사람이면 거즈가 지금 피로 다 젖어 있겠죠. 그럼 이거 떼서 새 걸로 갈아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덧대는 거예요. 떼는 그 순간 상처가 또 노출되죠. 그리고 피딱지가 지금 형성이 될 텐데 그걸 다 뜯어버리게 되니까 다시 피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위에 덧대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한테 여기를 좀 누르고 계세요 하고 준비를 할 건데요. 탄력붕대를 우리 일반 분들 중에는 압박붕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압박해서 써야 되는 줄 알아. 압박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안마 받듯이 꾹 눌러주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한 10분만 지나고 나니까 팔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손상 부위가 괴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붕대라고 쓴다고 해서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탄력붕대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아줄 때 상처 부분에 이 바깥무늬 부분이 오게끔 하게 되면 스르르륵 풀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안쪽 부분이 오게 되면 일일이 손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꼭 떨어뜨리죠. 또르르륵 굴러가게 되고요. 환자한테 잠깐만 더 기다리세요 하고서는 또 감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습니다. 자, 환자에게 감아주는 방법이, 기본 방법이 일단 4가지가 있어요. 기본 방법이 4가지가 있고 손 따로 또 무릎, 관절 부분 따로 있는데 기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먼 부위에서 가까운 부위로 감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목부터 감을 건데 손목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행대라고 합니다. 한 자리에서 빙빙빙 둥글게 말아준다. 둥글 환자, 환행대. 근데 환행대를 처음에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감게 되죠. 그러면 풀려나요. 그래서 처음에 감아줄 때는 약간 어슷하게 놓으시고 감아주시면 삼각형 형태의 끝자락이 생기죠. 이걸 전문용어로 꼬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를 접어서 그 위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잡아당겨도 풀리지가 않아요. 자, 이게 이름하여 환행대. 이제 나사산을 만들듯이 감아 올라갈 건데요. 이건 나선대라고 합니다. 주로 2분의 1 정도를 감아서 올라가 줄 거예요. 감아서 2분의 1 정도를. 근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 보통은 압박붕대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얘를 느려뜨려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느려뜨리면 나도 모르게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왕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은 괜찮으나 우리 종아리 부분이다 하게 되면 이렇게 나선대로 갔을 때 몇 걸음 걸지 않아서 술술술술 풀리죠. 그래서 스스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전대라는 것을 할 거예요. 꺾을 절자를 씁니다. 절전대. 이 부분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내가 감아주고 있는 방향에서 내 쪽으로 꺾을 거예요. 꺾을 절자를 쓴다 그랬죠? 자, 또 한 번 더 꺾어볼까요? 꺾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꺾어주시면 꽃이 피는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환행됩니다. 환행대. 됐죠? 지금 환행대, 나선대, 절전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과 끝은 언제나 환행대. 그래야 딱 잡고 있죠? 그런데 남아있네요. 내가 옆에서 이걸 계속 들고 다닐 거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가는 게 나을 거죠. 그러니까 묶어줘야 될 텐데 묶으려면 양쪽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주면 끝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여기를 이제 묶어주게 되겠죠. 묶었을 때 저는 또 남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아까 역방향으로 갈 때 요 고리 부분이 생겼겠죠.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듭의 위치는 안쪽에 있으면 이분이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겠죠. 바깥 부분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바깥 부분에. 그리고 양손에 혈색이 바뀌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감각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잡아당기면서 쓰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환행대, 나선대, 절전대, 환행대. 기본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은 사실 이렇게 되죠. 환행대만 쓸 수도 있고요. 환행대, 나선대, 환행대. 환행대, 절전대, 환행대.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조합이 가능한 겁니다. 절전대는 위팔 부분을 하든지 혹은 다리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위치가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에 절전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도 한번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네. 자, 쭉 풀어주세요. 지금 붕대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드레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붓기 예방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골절 환자들 부목을 댈 때 부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부목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기에는 붕대가 모자라요, 길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격을 띄워서 가면 되겠죠. 네, 사행대라고 합니다. 뱀이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듬성듬성 띄워서 감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린다면 주로 아이들이 손바닥을 많이 다치죠. 손바닥을 다쳤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드레싱을 댈 거예요. 자, 손바닥을 다쳐서 드레싱을 딱 대고 지혈, 심장보다 높게, 그리고 혈관 압박, 어느 정도 이제 지혈이 됐다 싶으면 얘를 이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붕대를 쓸 겁니다. 자, 손으로 이렇게 눌러줄까요? 좋습니다. 똑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손목부터.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환행대. 그렇죠. 기억 잘 하시네요. 환행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야 이제 풀리지가 않을 테니까. 그 다음 이 드레싱을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손가락 부분에서 한번 감아주는 겁니다. 환행대로. 자, 이제부터 드레싱은 이제 숨어있죠. 손등만 바라보면 돼요. 손등만. 자, 잘 보세요. 이왕이면 요 위치를 서로 맞춰주는 게 더 이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또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요 끝을 맞춰주시고요. 손등을 타고 올라갔다가 손등을 타고 내려오면 돼요. 볼게요. 손등을 타고 올라가서 손목을 한번 감은 다음에 손등을 타고 내려와요. 이왕이면 또 요 위치도 맞춰주면 훨씬 더 이쁩니다. 또 다시 손등을 타고 올라가고요. 손목을 감아서 손등을 타고 내려올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했죠. 자, 요렇게 가고 마지막에는 또 언제나 환행대라고 했죠? 손목 부분을 감아주고요. 환행대로 감아준 다음에 또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부분은 바깥 부분에 손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바깥 부분에 이렇게 V형이 생기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안쪽에 생기게 되면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모양 나왔죠? 네. 이쁘죠?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붕대 사용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상처가 생겼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출혈과 감염. 출혈 때문에 지혈을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직접 압박이었고 거기에 덧보태 줄 수 있는 게 혈관 압박. 그리고 심장보다 높게 받쳐 올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또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감염 때문에 드레싱을 했고요. 드레싱도 오염되지 않도록 부착해 주시고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해서 붕대법을 썼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